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흔히 환율을 국민 경제의 체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가 부실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급등 현상이 나타나죠. 언젠가 내려올 시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고환율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고환율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오창섭 현대자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일매일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지금의 환율, 최근의 환율 상승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황세훈 연구원님, 요즘 환율 흐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이제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글로벌 이제 달러만 나 혼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통화들이 달러 대비로 보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약세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제 다른 국가들 통화 이제 얼마나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약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통화는 일본의 엔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화. 네, 엔화를 보면 지금 이제 올해 1월 초 대비로 봤을 때 엔화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약 25.5% 지금 엔화가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이 상승했거든요. 올 들어서? 네, 올해에만 25% 상승. 다시 말해서 엔화의 가치가 올해에만 25% 떨어졌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1월 초랑 현재랑 우리 원달러 환율의 상승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16%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16% 상승했고 일본은 약 26%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요즘 유럽도 별로 안 좋아요. 유럽이랑 그래서 유로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떨어졌는지 내지는 이제 유로 환율 얼마나 올랐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유로화는 지금 약 14% 조금 넘게 지금 환율이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약 16%, 유로화가 지금 14.3%쯤 되는 거니까 사실 유로화, 우리나라 원화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위안화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약세의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위안화는 올해 9.6% 지금 환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9.6%. 예, 9.6% 위안화 환율이 상승했죠. 근데 이제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는 이제 통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자유시장 환율이었으면 분명히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걸로 보이는데 중국 정부가 워낙 강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한 현상이다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나라 거의 모든 나라의 돈이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 들어서 한 16% 우리나라 돈, 일본 돈, 엔화 26%나 떨어졌다. 오창섭 연구원님이 환율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좀 속도가 좀 지나친 겁니까? 아니면은 이 경제 상황, 최근에 글로벌 금융 환경 봐서 이렇게 예상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좀 과도하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사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 달러와 강세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배경이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비중도 높아지고 해서 사실 선진국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신흥국 금융시장이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어떤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에 전이되는 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같은 신흥국들 내에서의 어떤 그 통화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선진국 쪽에서는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일본보다 물론 못하긴 하지만 근데 유로화보다도 사실 이제 원화가 약세가 올해
더 이제 좀 심화됐다라는 부분이랑 신흥국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지금 이제 통화 약세 자체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이라고 하면 주요 신흥국들 네. 뭐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인도라든지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뭐 이런 국 통화들이랑 비교해도 사실 원화 약세가 좀 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원화 약세가 가장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 측면에서 오히려 예전 같으면 신흥국이 불안할 때 한국이 이제 흔들렸던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외환 시장만 놓고 보면 신흥국 쪽에서 좀 가장 좀 약세가 좀 심하다는 부분이 약간 좀 유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나라 돈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신흥국으로 이렇게 본다면 네. 더 떨어진다. 네네. 더 떨어진 이유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지금 이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지난 이제 5개월 연속 지금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났고요. 예.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7월 이제 무역 수지 자체가 사실상 이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이죠. 8월 무역 적자가 지금 최대를 기록했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국제 수지 이제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이제 그 통계에서는 결국 이제 8월 경상수지까지도 사실 이제 적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인을 했거든요. 8월 경상수지 그러니까 맞아. 그동안은 이제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하는 모습으로 해외에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달러,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세계 돈값이 떨어지는데 우리의 경우에 무역 수지 적자가 심각하고 경상 적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뭐 이런 추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원화 약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르잖아요. 그리고 연준은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이제 강한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이 제일 빨리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연말까지 이런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환율은 이러한 기준금리 역전 내지는 역전폭이 확대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환율이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꾸준하게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금리 격차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환율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의 정점이 어디서 형성될 건지 예를 들어 미국의 기준금리 정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점이 어느 시점 정도에 형성될 건가를 예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미국 기준금리의 정점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환율의 정점은 그 전에 형성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준금리가 정점을 이룬다는 얘기는 그 전 어느 시점부터 이미 이제 통화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오다가 이제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으로 시장이 바뀌게 되면 환율은 그때부터 이미 그런 전망을 반영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따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금리의 정점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환율의 정점은 그 이전에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미 양국의 금리 차이가 환율 영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금리의 정점이 중요하다. 금리의 정점은 상반기 정도 아닐까. 그래서 환율은 좀 그에 앞서서 뭔가 이제 정점, 더 오르는 새는 계속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오창순 연구원님은 이제 이 증권회사들 이런 데서 환율 전망을 미리 하잖아요, 은행들에서. 그러면 그 전에 연초라든지 뭐 상반기 초에 전망했던 것과 지금의 수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올해 하반기 정도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좀 꺾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화가 좀 이제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될 거다라고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을 했었고요. 이런 배경이 됐던 부분은 이제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사실 환율이라는 게 이제 밴드를 사실 지금 넘어간 상황인 거고 사실 이제 그 적정 수준 밴드라고 한다면 이제 2010년 이후로 원달러 환율 한 1,050원에서
1,25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환율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그 혈압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머물러줘야 이게 정상적인 거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사실 뭐 저혈압도 문제고 고혈압도 문제듯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1,250원이 이제 깨진 건 상황인 거고, 그게 이제 1,300원까지 깨지면서 지금 상황에 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은 뭐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환율? 앞으로도 지금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한 내년 정도면 원달러 환율이 결국 이제 좀 하향 안정될 거다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 네. 네. 내년 뭐 언제쯤 될지가 참 궁금하네요. 우선은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달러와 강세 지금 이 상황이 작년부터 지금 2년간 지금 사실 계속되고 있는 건데, 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제 달러와 강세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미국 채권금리 상승 사이클과 지금 이 달러 강세가 같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달러가 같이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 채권금리 상승이 끝나야 우선은 이 달러 강세 사이클이 우선은 좀 일단락될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채권금리.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지난 이제 잭슨홀 미팅 때 올해 연말 정도면 사실 금리 인상이 끝날 거다라고 이제 사실 봤었거든요. 예. 대부분 경기 둔화 때문에. 근데 연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내년까지 갈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채권 금리도 결국은 좀 이제 그 피크아웃 시점이 좀 더 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지금 좀 급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환율 수준이 이제 달러당 1,380원이니까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혹시 1,400원 곧 뚫고 가지 않을까? 뭐 단기적인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승 흐름이라면 멀지 않았습니까? 1,400원? 네,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의 흐름만 놓고 보면 9월 중으로 1,400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전혀 놀랍지는 않아요. 그래서 9월 중으로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마저도 조금 열어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물론 1,400원을 돌파한다는 사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390원과 1,410원이 물론 20원 차이는 납니다만 여기에 이거 1,400원을 넘어가느냐 아니냐라는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이제 그 근처에서 계속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 정도를 예상해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과도한 지금 상승 흐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의 상승 추세가 과도하다. 네네, 지나치게 오히려 외환 시장에서 이제 외환 거래를 하시는 달러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공포감, 보통 이제 패닉 바이라고 하잖아요. 패닉 셀 또는 패닉 바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과도하게 지금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요. 미 연준의 9월 달에 네. 0.75% 올릴 거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환율이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은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이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지금 여기에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평정심 내지는 그 시장의 이성을 되찾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평가를 하고요. 따라서 현재의 이런 과도한 굉장히 빠른 과격한 상승 흐르면 곧 머지않아 곧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다시 또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예상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1,400원을 터치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긴 하더라도 터치는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1,450원 내지는 1,500원까지 가버릴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1,400원을 뚫고 갈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크게 오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주식 순매수 조금 보였잖아요. 네. 최근에는 계속 팔고 있는데 이 좀 가속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자금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원래 외국인 이제 그 주식 그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한 2, 3년간 계속 순매도를 했었던 거고요. 계속 빠져나갔던 상황이었고, 그게 하반기 들어서 사실 이게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게 좀 완화된다라고 좀 이제 좀 기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잭슨홀 미팅 이후에 사실은 이게 순매도로 이제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좀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계속 순매도 지금 하고 있고, 어제도 순매도 규모가 한
거의 5천억 예. 원 가량 이제 사실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좀 며칠이긴 하지만 8월 말부터 얼마 안 됐긴 하지만 이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요런 이제 좀 사실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외국인들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인지 아닌지 앞으로도 계속 좀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상승이 외국인 순매도를 조금 네.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좀 네.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런 네. 얘기네요. 자, 그러면 우리만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네네. 일본 같은 게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그런 나라는 어때요? 일본 같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초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지금 일본의 엔화 환율, 예. 엔달러 환율이죠. 엔달러 환율 지금 144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에 144엔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월 초, 1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 1달러에 115엔밖에 안 했었거든요. 1달러에 115엔 하던 게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1달러에 144엔까지 예. 상승을 했습니다. 더 상승할 가능성 당연히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이제 급격한 자금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신흥국 시장 아까 이제 신흥국 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은 지금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신흥국 시장 중에 특히 이제 우리랑 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 같은 경우를 보면 예.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규모는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많거든요. 대만에서요?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우리의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 말까지 지금 8월 통계는 아직 이제 예. 집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7월 말까지 보면 19조 6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 순매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20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만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올해 40조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대만은 지금 40조나 나갔다 대만에서. 대만 주식 시장에서 40조가 넘는 매도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금 유출이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는 조금 더하다. 예.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30조 정도가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상당히 이런 신흥국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 인도 등 모든 나라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다 돌아가고 있군요. 킹 달러를 찾으러.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정부, 오창섭 연구원님, 우리 정부는 조금 환율 급등, 약간의 그 좀 과속되는 듯한 느낌, 뭐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난 이제 옐런 이제 그 재무장관 방문 때도 사실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한미 그 통화수합 재개였거든요. 통화수합,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이제 전략적인 어떤 외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방문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지금 사실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 마음의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미 통화수합입니다. 통화수합. 예, 그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이랑 이제 무제한 양적 관계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일본은 이제 최후의 보루라는 이제 그 미국이라는 이제 연준이라는 그 뒤에 이제 그 배경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일본 금융시장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안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자본시장의 어떤 그 개방도도 높고 이게 또 유출입도 많다 보니까 이게 더 불안한 시장인데 사실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결국 한미 통화 수합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이제 투자 심층에서 좀 부추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신흥국들이 지금 좀 불안하거든요. 지금 뭐 콜롬비아라든지 터키라든지 올해 이제 그 신흥국들의 어떤 이제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신흥국 쪽이 이제 불안해지면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게 또 우리나라에 전이 될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흥국의 어떤 리스크 부분, 이제 부분 계속 좀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통화수합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통화수합. 미국과 달러를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게 이런 신용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하고 싶어도 미국이 별로 적극성이 없는 것 같고 원하지만 미국이 응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통화 수합 해달라고 졸라봐야 소용은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 정부 내지는 미국 연준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연준이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물론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할 거라고는 예상은 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통화 수합 말고라도 일단 환율 상승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상승 속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해주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이제 정부도 그러니까 외환 당국도 외환 시장에 개입은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러한 개입이라는 것이 그 환율 수준을 절대적으로 바꾼다. 예를 들자면 1,4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1,350원으로 조절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개입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가파르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 와중에서 기업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이 전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차원에서의 외환 시장 개입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외환 당국에서도 그러한 속도 조절 목적의 시장 개입은 이전에도 계속 해왔었고 현재에도 어느 일정 수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떤 환율의 절대 수준을 낮추는 것보다는 좀 속도,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좀 이제 개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이고요. 사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게 과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 금융시장에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뭐 급등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금융이 다시 오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그 당시 그런 위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될 상황입니까? 뭐 이제 정부 당국도 지금 이제 대외 건전성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건 우리나라가 우선 2014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외 순채 꽝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순자산이 이제 채권보다 많다 보니까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라 결국 이제 돈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환 보유고 규모도 뭐 지난 이제 뭐 IMF 외환위기를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가 한 뭐 200억 달러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뭐 4천억 달러가 넘어가거든요. 20배 이상 커진 거고.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좀 안전한 게 아니냐라는 분명히 이제 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그렇지만 또 불안 요인이 또 없는 건 또 아니다라고 분명히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대외환 보유고라는 부면을 이제 절대 규모만 놓고 보기보다는 이제 대부분은 GDP 대비 규모로 많이 보거든요. GDP 대비 외환 보유 규모. 대만 같은 경우는 그게 한 9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게 한 지금 30%가 안 됩니다. 20%대고. 사실 이제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동남아 외환위기 이러한 부분의 어떤 파급 자체를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사실은 그때 안전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외환 보유고를 이제 경제 규모 대비해서 얼마만큼 가지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 이제 외환 보유고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현금성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단기에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 바로 쓸 수 있게 그런 비율들이 사실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이제 하나의 또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단기 외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외채 중에서 지금 단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이런 이제 단기 외채 비율이 4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급전이 들어왔을 때 현금도 부족하고 경제 규모 대비해서도 외환 보유고가 또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항상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환 보유액이 우리 절대 규모는 한 4,300억 달러가 되는데 GDP 대비해서는 충분하냐 아니냐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오창섭 연구원의 지적이신데 우리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 수준 저는 약간은 조금 이제 관점이 좀 다르고요. 외환 보유액 지금 4,380억 달러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면 적정한 거냐 아니냐. 사실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조금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외환 보유액이 많다는 얘기는 쓸데없이 많은 돈을 그냥 쌓아만 놓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물론 외환 보유액은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투자돼서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그 이자 수익을 그 우리 경제 규모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이자 수익이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거고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엄청난 재원을 그냥 쌓아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으면 비용도 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결국 거기 달러의 가치가 변하면서 이 외환보유액이 가지고 있는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정 좋기만 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금액을 거기다가 쌓아놓기만 하고 위험할 때 우리가 대비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으면 나쁠 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IMF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적정 외환 보유 금액을 이제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간 수출액의 5%, 그다음에 시중 통화량의 5%, 그다음에 유동 외채의 30%, 그다음에 외국한 증권 및 기타 투자금 잔액의 15%를 이렇게 합친 규모를 적정 외환 보유액이라고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적정 외환 보유액을 계산을 해보면 4,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수준이네요. 우리가 지금 4,38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의 권고 수준, 물론 이제 IMF는 신흥국인 경우라면 이거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신흥국인 경우에는 여기에 150%를 권고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신흥국으로 볼 거냐, 아니면 선진국으로 볼 거냐, 저는 선진국에 더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4,300억 달러가 IMF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 외환 보유액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저는 여기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외환 보유액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는 조금 기준에 따라서 다르는데 IMF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보면 뭐 괜찮지만 GDP 대비해서 대만과 비교하면 또 비율로는 우리가 적으니까 또 걱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데요. 한때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우리의 경우에 뭐 수출이 좀 잘 된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었잖아요. 요즘은 환율이 오르면 이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습니까? 물가가 오른다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효과라고 해서 환율 올라가면 뭐 수출 좋아지고 고용도 좋아지고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그게 좀 다른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수출 기업들이 사실 이제 그 단가 부분에서는 좀 이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문제는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차별하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국가와 무차별하게 사실은 이게 올라간 부분이 그러니까 수출 기업의 단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제 판매 마진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원재료비가 올라가니까 생산해서 이제 판매 마진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죠. 원재료 수입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금 경기까지 꺾이면서 지금 디맨드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의 어떤 그 절대량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율이 올라갈 때 경기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무역 적자가 사실 사상 최대 이번에 이제 8월에 난 것도 무역 적자가 나버리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인플레이션을 또 높이는 수입 물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지금 악영향이 크다라고 지금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황세현 의원님은 지금 환율 급등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돼버린다라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우리 굉장히 높잖아요. 5.7%, 6%인가 그랬었단 말이에요. 5% 후반대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지금 겪고 있는데 환율이 높아져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곡물 가격, 그다음에 원유 가격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더 비싸게 사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체적인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 두 분 중에 누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네요. 킹달러, 강한 달러를 이용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 미국 빼고 전 세계적으로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 강달러로 뭐 양털 깎기를 다른 나라들이 당하는 중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네, 일단 보통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달러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이탈을 하고 다 미국으로 귀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흥국들은 굉장히 큰 경제적, 금융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위기가 신흥국을 이렇게 몰아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달러의 귀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양털 깎기라는 것이 일면 이제 타당한 지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